안녕하세요, 모니카입니다. 오늘은 스페인의 가장 대표적인 와인이죠. 리오아 와인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우선 기본적으로 와인 생산지에 있어서 9세계 올드 월드라고 했을 때 가장 대표적인 와인 생산지가 프랑스, 이탈리아, 그리고 스페인 이렇게 세 개가 꼽히죠. 전 세계 와인 생산량의 세 번째를 차지하는 게 바로 스페인 와인이기도 해요. 그런데 여러분은 스페인 와인이라고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또 특별히 리오아 와인이라고 하면요. 보통 스페인 와인 또 리오아 와인이다 라고 하면 가성비가 좋은 와인이다 이렇게 떠올리시지 않을까 싶어요. 아무래도 프리미엄 그런 와인이라는 이미지보다는 좀 가성비가 좋다 이런 느낌이 강한 것 같고, 제일 좋아하는 와인으로 리오아 와인을 꼽는 분들은 물론 있긴 있지만 이렇게 많지는 않으신 것 같아요. 이제 보통 가성비가 좋은 와인이다라고 했을 때 떠올리는 칠레라든지 아르헨티나 와인, 이런 와인들은 와인 생산지에 있어서 신세계 국가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9세계와 신세계 국가의 차이점은, 9세계 국가는 유럽 대륙, 옛날에 이제 고대 로마 시대 때 전파가 돼서 와인 양조를 아주 일찍부터 시작했던 유럽,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독일, 그 다음에 이제 신세계라고 하면 유럽의 식민지였거나 아니면 뭐 신대륙 발견, 좀 뒤늦게 전파가 된 칠레, 아르헨티나, 미국, 캐나다, 뉴질랜드, 호주 이런 국가들을 의미하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9세계 국가, 유럽 대륙의 와인들이 좀 그 프리미엄이 붙는다고 해야 될까요? 가격대가 좀 더 높은 편인데요. 특별히 9세계 국가들 중에서도 이제 프리미엄급 와인이라고 알려져 있는 프랑스의 뭐 보르도나 부르고뉴, 또 이탈리아의 바롤로라든지 아니면 BDM 이런 와인들과 스페인 리오하를 비교해보면 그 가격대가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요. 훨씬 싼 편이거든요. 그러면 그 이유는 뭘까요? 품질이 낮아서거나 아니면 저평가되었기 때문이겠죠. 리오아의 경우에는 저평가된 와인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요즘 다양하게 와인 뉴스들을 보시면, 특히 이제 해외 와인 뉴스들을 보시면 리오아 와인이 정말 기사 하나 걸러 하나에 계속 등장을 하는 것 같아요, 주제로. 그 이유는 이제 그만큼 핫하다는 의미이고, 또 그동안 저평가되어 왔던 리오아 와인이 재평가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그동안 여러분이 가지고 있었던 리오아 와인에 대한 어떤 편견이라든지 선입견 같은 걸 좀 깰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 또 2017년에 이제 이 리오아 등급제가 또 변화가 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되게 최신 트렌드를 같이 한번 보면서 리오아 와인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까 해요. 일단 리오아는 90%가 이제 레드 와인을 생산하는 레드 와인이 대표인 생산지죠. 근데 이제 화이트 와인이 한 10% 정도인데, 그래도 되게 훌륭한 화이트 와인, 맛있는 화이트 와인, 좀 개성 있는 화이트 와인을 만드는 지역이기도 하죠. 근데 오늘은 조금 레드 와인 중심으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리오아 레드 와인의 이제 포인트 중에 하나가 이제 품종이죠. 리오아는 템프라니오라고 하는 스페인 토착 품종을 중심으로 해서 가르나차, 스페인에서는 가르나차라고 부르고 프랑스에서는 그르나슈라고 부르는 품종, 그리고 이제 그라시아노 아니면 마수엘로 같은 품종들, 이런 품종들을 블렌딩을 해서 이제 리오아 와인을 만듭니다. 그래서 이 리오아 와인의 중요한 점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품종 블렌딩에 있어요. 그래서 이제 유명한 와이너리들, 좋은 와이너리들은 이제 본인들의 그 블렌딩 비율에 어떤 비법이 있겠죠. 템프라니오는 뭐 몇 %만 하고, 가르나차나 그라시아노를 가지고 이제 어떤 개성이라든지 풍미를 더해주고, 블렌딩이 좀 핵심인 지역 중에 하나고요. 정말 빼놓을 수 없는 정말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오크통 숙성, 리오아를 대표하는 캐릭터 중에 사실 하나인데요. 스페인 와인이 특이한 것 중에 하나가 숙성 기간에 따른 등급 제도가 있다는 거예요. 호벤, 크리안자, 리제르바, 그란 리제르바 이렇게 4가지 등급이 있고요. 정해진 최소 오크통 숙성 기간이 있어요. 플러스 출시 전 병숙성까지 다 합친 최소 전체 이제 숙성 기간에 또 기준이 있어요. 그래서 이 기준을 맞춰야 이제 이 등급을 가지고 와인을 출시할 수 있는데, 리오아 같은 경우에는 이 숙성 기준이 좀 더 길어요. 그란 리제르바 같은 경우에는 전체 총 숙성 최소 기준이 5년이고, 그 중에 2년은 적어도 오크통 안에서 이제 숙성을 해야 한다는 기준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보통 2년 정도만 하지 않고 5년 꽉 채워서 오크통 숙성을 한다거나, 아니면 5년 이상, 막 10년씩 이렇게 하는 그란 리제르바도 굉장히 많거든요.
이 리오아 와인의 오크통 숙성의 역사는 굉장히 오래됐고 이게 약간 전통 스타일이죠. 그러다 보니까 리오아 와인이라고 하면 이 오크통 숙성을 통해서 만들어진 그 스타일, 특별히 스페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프렌치 오크통이 있고 아메리칸 오크통이 있는데 아메리칸 오크통을 좀 많이 써왔거든요. 아메리칸 오크통은 좀 더 강한 바닐라 같은 그런 풍미가 굉장히 좀 강한 오크통이에요. 오크통 자체에서 오는 맛과 향이 이제 덧입혀지고 거기에다가 오크통에서 숙성을 막 5년씩 이렇게 하면 당연히 이제 미세하게 산화가 된단 말이에요. 그 산화가 되는 과정 중에서 색깔이 좀 이렇게 주홍빛으로 바래기도 하고 빛이 바랜다고 하잖아요. 맛과 향에 있어도 과실 풍미를 좋아하는 분들은 좀 이거는 과실 풍미도 나지 않고 뭔가 이상한 다른 향만 나는 것 같아 라고 이제 좋아하지 않으실 수도 있는 그런 와인이고 좀 생생하지 않은 그런 와인 아니야? 라는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또 장단점이 있겠죠. 캐릭터가 확실히 있다고 하는 것은 그것을 좋아하는 사람들 캐릭터가 명확히 있기 때문에 또 한편으로는 오크 풍미가 조금 약한 리오아를 내놨을 때 이거 리오아가 아닌데? 라고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죠. 그러다 보면 이게 약간 틀 안에 가둬지는 그런 또 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요즘 제가 이제 재평가가 되고 있고 애호가들 사이에서 소문을 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왜 그런지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빈티지가 오래된 빈티지의 리오아 와인이 지금 애호가들 사이에서 굉장히 인기를 끌고 있다는 점인데요. 이제 그 중심에는 특별히 그 숙성 등급 중에서 리제르바나 그란 리제르바 와인, 리오아 지역의 그란 리제르바 레드 와인 같은 경우에는 적어도 5년 숙성을 해서 출시를 해야 되고 그리고 5년 이상 막 10년씩 오크통에서만 숙성을 해서 출시를 하는 그런 그란 리제르바 와인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보통 이제 오래된 빈티지가 비싼 이유가 뭔가요? 일단은 장기 숙성용으로 마실 수 있는 와인이 되게 정해져 있어요. 그게 가능한 지역들이 정해져 있고 특히 보르도가 이제 장기 숙성용 와인의 대표 주자였잖아요. 보르도 같은 경우에는 오크 숙성을 해도 한 2년 정도밖에는 하지 않아요. 그러면 출시가 2, 3년이면은 출시가 돼요. 그 빈티지가. 그러면 일단 마켓에 나오면 아무리 10년 후에 드세요 라고 권장을 해도 이제 사람들은 당연히 마켓에 나온 이상 마시기 시작하죠. 그리고 10년 후에 그 와인이 남아있다고 한들 보관 상태가 나쁜 와인들도 굉장히 많이 있고요. 그런데 와이너리에서 템퍼레처 컨트롤 다 되는 전문적으로 다 숙성을 시켜가지고 익혔다가 출시를 하면 10년 후에 그 와인은 얼마나 상태도 좋고 그죠? 그리고 접근성이 굉장히 좋아지겠죠. 다른 지역들은 희귀하기도 하고 예를 들어서 리오아의 2011년 빈티지가 굉장히 엑설런트 빈티지라고 해서 굉장히 좋았던 빈티지였는데 제가 작년에 제가 되게 좋아하는 보데가스 무가 그란 리제르바 와인 2011년산을 홍콩 달러로 한 500불 정도에 구입을 했던 걸로 기억을 해요. 10년이 돼서 시험 적기가 된 장기 숙성용 와인인데 좋은 빈티지, 또 좋은 생산자, 또 좋은 컨디션의 와인을 구해서 그 가격대에 마신다는 게 막상 생각해보면 굉장히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비냐 톤도니아 리제르바 2008년 빈티지 와인을 마셨었어요. 그 와인이 있다. 그 와인을 보여드린다고. 비냐 톤도니아 리제르바 2008년 빈티지인데요. 이 와인을 하프 보틀인데 제가 200불에 구입을 했거든요. 홍콩 달러로. 물론 하프 버틀이기는 하죠. 시험 적기가 조금 지난 느낌인데 하프 버틀이라서 그런 것 같기는 한데 이 와인 같은 경우는 이제 워낙 제가 좋아하는 와이너리인데 라 리오아 알타 그란 리제르바 와인이고 2011년 빈티지예요. 너무 맛있게 마신 와인이에요. 이것도 빨리 테이스팅 노트를 올리도록 할게요. 이 가격대에 이렇게 탑급 생산자의 좋은 빈티지 와인 또 숙성이 너무 잘 된 와인을 마실 수 있다는 게 그게 바로 리오아가 지금 재평가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인 거죠. 좀 불안한 게 이제 이러면 자꾸 이제 가격대가 올라가겠죠. 근데 지금 벌써 제가 작년에 샀던 기록을 찾아보니까 가격이 오르고 있고 무엇보다 빈티지 구하기가 확실히 어려워졌더라고요. 그 보데가스 무가 그란 리제르바 2011 같은 경우에도 지금 홍콩에서 제가 찾아보지를 못하고 있어요. 아예 찾지를 못하고 가격도 2배 정도 올랐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리오아가 조금 빛을 발하고 있는 측면이 있는데요. 그렇다면 그동안 왜 리오아는 저평가가 되어 있었던 것이냐, 맛이 없으니까 그런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일단은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사람은 익숙한 맛과 향에 이제 익숙하잖아요. 리오아를 구성하고 있는 이 템프라니오라고 하는 품종은 스페인에서만 특히
특히 리오아에서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토착 품종이에요. 일단 토착 품종이 가지고 가는 핸디캡이 있어요. 그만큼 익숙하지가 않은 거죠. 템브라니오의 조금 특징이라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붉은 과실 풍미가 많이 나는데 뭐 딸기라든지 체리, 플럼, 자두 아니면은 무화과 약간 이런 느낌의, 그러면 이런 붉은 과실 풍미라고 하면 사람들이 떠올리는 게 있잖아요. 피노누아라든지 약간 메를로 약간 이런 느낌을 떠올리시는데 결이 또 다른 게 타닌이 어느 정도 있어요. 어느 정도 있는 상태에서 텍스처가 굉장히 오돌도돌하다고 해야 되나요? 좀 그레이니하다고 하는데, 아니면 초키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좀 약간 거칠거칠 오돌도돌 약간 질감이 있는 타닌이에요. 약간 붉은 과실 풍미라고 했을 때 기대하는 것과 다른 질감이, 그런 탄닌감이 느껴지고, 그 다음에 또 산도 같은 경우에도 산도가 막 높은 품종은 아닌데 산도가 좀 두드러지는 품종이라고 해야 되나요? 오래된 올드 빈티지 리오하더라도 마시면 상도가 좀 항상 선명하게 약간 살아있는 느낌이 들어요. 우리가 익숙하지 않은 조합이라고 느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토착 품종이라는 핸디캡이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당연히 그 오크 숙성이라고 하는 리오하만의 스타일, 말씀드렸듯이 호불호가 굉장히 갈리고, 저는 이게 하나의 매력이고 스타일이고 개성이라고 생각하는 게, 리오하 와인을 마시면 과실 풍미가 배경을 정말 촘촘하게 깔아준 느낌? 그래서 나 이렇게 잘 익은 과실풍미야, 나 이런 과실풍미를 가지고 있어, 막 이런 거를 하는 게 아니라 과실풍미가 잘 익었든 어쨌든 되게 밑바탕에서 풍부하게 이렇게 좀 일단 배경을 잡아주고, 그 외에 2차, 3차 향들이 좀 자유롭게 논란일 수 있는 이렇게 와인을 만들어주는, 그게 사실은 리오하 와인의 매력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보통 그런 스타일의 와인이 많지 않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런 스타일에 익숙해지고 리오하의 진가를 좀 발견하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린 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사실 오크 숙성을 이렇게 오랫동안 장기간 오크 향이 강하게 배이는 그런 양조 방식을 택하려면 기본적으로 정말 잘 익은 포도를 가지고 만든 와인이어야 이런 게 가능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원래 숙성 등급이라고 하는 게 품질을 담보해주는 기준은 아니지만 우리가 어느 정도 이게 좀 같이 간다라고 보는 것 중에 하나는, 오크 숙성을 이렇게 강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는 포도를 가지고는 그라니제르바를 만들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어떤 와이너리들은 그라니제르바를 정말 엑설런트 빈티지, 진짜 우리가 생각했을 때 정말 잘 익은 포도로 와인을 만들 수 있는 해에만 그라니제르바를 만든다, 이런 와이너리들도 되게 많이 있어요. 아무튼 그래서 1980년대 이전에는 좀 그 정도로 잘 익은 포도를 가지고 과실 농축미를 내기가 아마 좀 어려웠을 거예요. 뭐 1980년대에 양조 기술이나 농업 기술이고 현대식으로 많이 바뀌면서 1990년대 여러 가지 실험들을 하고, 2000년대,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지금 장기 숙성용 와인을 마신다고 해도 거의 보통은 2000년대 이후 와인이에요. 2000년 빈티지라고 해도 22년 전 빈티지. 적어도 그러니까 2000년대 이후에 만들어진 리오와 레드와인은 정말 노하우가 쌓이고 정말 농축미 있는 과실풍미를 만드는 그런 시점의 와인들이거든요. 그 와인들이 이제 10년, 20년 이렇게 숙성이 됐을 때 그 진가가 정말 발휘되고 있는 거라고 또 생각을 하거든요. 또 이 시점 정도부터 현대적인 스타일의 리오와를 만들겠다라는 생산자들이 생긴 시점이기도 해요. 너무 오크 숙성에 가려져서 이런 우리의 이 생생한 과실 농축미를 보여줄 수 없는 게 싫다, 정말 싱싱하고 생생하고 농축미가 너무 좋은 오크 숙성을 정말 최소 기준으로만 한다든지, 다양한 방식으로 오크 자체에서 오는 그 풍미를 조금 줄인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와인을 출시하는 현대적인 와인 생산자들도 있거든요. 근데 또 그들의 와인도 한 10년, 20년 이렇게 된 거죠. 또 그만의 매력이 있고 그 품질이 인정받고 있는 리오하의 탑급 와이너리 생산자라고 하면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로페스 데 에레디아 와이너리라든지, 또 마르케스 데 리스칼, 보데가스 무가, 그 다음에 엑설런트 빈티지, 정말 좋았던 빈티지를 말하거든요. 2011년, 2010년, 2005년, 2004년, 그리고 2001년 빈티지, 지금 마시면 10년 이상 된 빈티지들이잖아요. 좋은 생산자의 이런 빈티지들 와인에 뭐 리제르바나 그랑 리제르바급 와인들이 좀 비교적 내 예산대에 맞는 가격에 나와 있다라고 하면 꼭 한번 트라이 해보시기를 추천할게요. 2017년도에 새로운 등급이 이제 만들어지면서 지금 리오하에 전반적으로 굉장히 또 많은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숙성 등급이 아닌
때르와를 중심으로 한 등급 체계를 만들었어요. 근데 이게 가장 대표적인 게 프랑스 부르고뉴 때르와와 연동된 분류 체계거든요. 가장 제네릭한 등급이 그냥 리오와 와인, 그리고 나서 세 개의 존이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리오와 알타, 리오와 알라베사, 그리고 리오와 오리엔탈. 그래서 이 세 가지 지역으로 나눠서 이제 표기를 할 수 있고, 또 그 위에 등급이 바로 마을급 등급이에요. 부르고뉴에도 마을급 등급 와인이 있잖아요. 그 마을에서만 나온 포도로 만든 더 좋은 와인이다, 약간 이런 거를 말하는 와인인데, 리오와에 145개 마을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라벨에 마을명을 좀 크게 명시할 수 있게 되어 있고, 그거는 이제 무니시피오라고 하는 등급 와인이에요. 그 다음에 때르와랑 연동된 체계에 가장 꽂힌 다닐 포드밭 싱글 비냐드 와인의 등급이 새로 생겼어요. 비녜도 싱귤라라고 하는 생산자들이 본인들의 단일 포도밭을 이제 등록을 하고 그 단일 포도밭 명을 기재를 해서 이 등급의 와인을 만들 수 있게 2017년에 개정이 되었거든요. 이게 사실 이렇게 등급이 바뀌었대 정도로 받아들일 일은 사실은 아니에요. 이거 안에도 정말 해야 할 얘기가 정말 많은데, 전통적으로 리오와는 말씀드렸듯이 블렌딩이 되게 중요한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다양한 포도밭에 다양한 종류의 템프라니오, 다양한 품종을 가지고 내가 원하는 스타일의 와인으로 블렌딩을 하는 이 리오와 와인의 전통적인 핵심 중에 하나였는데, 이 생산지와 연동된 분류를 하게 되면 블렌딩보다는 때르와에 집중하겠다라고 하는 하나의 거대한 패러다임이 약간 바뀌는 그런 느낌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 협의를 하는데 굉장히 생산자들 사이에 쉽지가 않았을 거예요. 좀 뭔가 새로운 걸 해보고 싶은 약간 젊은 와인 생산자들은 이제 이 때르와를 중심으로 뭔가를 내가 해보고 싶다. 이 숙성 기준에 얽매이지 않고 이 때르와 중심의 나만의 포도밭, 단일 포도밭에 이 때르와의 개성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와인을 만들어 보고 싶다라고 해서 이게 되게 힘들게 만들어진, 부르고뉴 같은 경우에는 그게 정말 오랜 시간을 거쳐서 입증이 됐단 말이에요. 내가 마셔봐도 이 포도밭 와인과 이 포도밭 와인은 개성이 달라. 이 마을과 이 마을 사이에는 이들만의 어떤 개성이 따로 있어. 그 공감대가 부르고뉴는 이미 다 형성이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근데 그게 사실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냐면 이 때르와라고 하는 것은 와인 업계에 있어서는 약간 미신과도 같은, 이걸 과학적으로 명확하게 증명할 수는 없는데 있는 약간 그런 애호가들과 전문가들은, 생산자들을 다 느껴서 그걸 구별할 수 있는데 과학적으로 설명하기는 어려운 그런 개념이 사실은 때르와예요. 아무튼 리오와에서 이거를 선택했다고 하는 것은 일단은 자신감이고, 이제 그렇게 선언을 하는 거죠. 모든 사람들한테 공감대가 이제 형성이 돼야 되고, 그게 형성이 되려면 한 몇십 년에, 적어도 한 10년 이상의 시간이 필요하고, 공감대가 형성이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이 분류 체계가 사실은 제 역할을 하기 어려운 그런 체계가 될 수 있겠고요. 진짜 정말 잘 되면 10년, 20년 후에는 리오와가 정말 구하기 어렵고, 가격대가 지금 5, 6만 원에 구입해서 마셨던 때가 정말 언제였나 싶을 정도로 가격이 많이 오르는 지역 와인이 될 수도 있겠죠. 리오와의 잠재성을 보고 이제 투자를 하기 시작하는 그런 컬렉터들도 이제 생기고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짚고 넘어가고 싶은 거는, 리오와 품종의 중심이 템프라니오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요즘의 대세는 가르나차가 되고 있어요. 원래 가르나차는 그 프랑스 그르나슈죠. 템프라니오의 정말 보조 품종, 서포트해주는 롤이었고, 그리고 항상 업신여김을 당하던 그런 품종이었어요. 프랑스에서도 좀 그런 게 있었잖아요. 시라랑 비교를 해서 시라가 더 프리미엄 품종이고 그르나슈는 약간 좀 떨어지는 품종이다, 이런 평가가 있었는데, 요즘 전 세계적으로 트렌드가 그르나슈 그리고 가르나차가 약간 라이징 스타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특별히 리오와 오리엔탈 그쪽 지역에는 정말 오래된 추령에 진짜 막 60년 이상, 100년 된 가르나차 포도나무들이 심겨져 있어요. 거기에서 나오는 와인은 정말 독특한 매력을 가지고 있고 보물과도 같은 그런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요즘은 리오와 와인인데도 가르나차 중심으로 블렌딩을 해서 만들거나, 알바로 팔리시오스 같은 와인 생산자가 좀 대표적이죠. 가르나차를 정말 잘 이용해서 아주 맛있는 또 독특한 스타일의 와인을 만드는 그런 생산자가 있고, 이것도 약간 하나의 대세인 것 같아요. 원래 옛날에 프랑스에서도 이제 북부론, 시라를 중심으로 한 북부론 와인이 막 프리미엄 와인이었고, 남부론 샤토네프 디파프에서 그르나슈를 중심으로 한 그런 와인들이 좀 비교적 저평가되었던 부분이 있는데, 요즘은 샤토네프 디파프가 지금 치고 올라가고 있죠. 트렌드가 중요한 학문의 경우, 예를 들어 마케팅 같은 경우에 마케팅 원론 책이 있는데, 마케팅 원론 책은 정말 변하지 않는 책이잖아요. 그 책을 공부를 하지만 마케팅 트렌드나 기법은 계속해서 새로 나오잖아요. 와인도 그런 것 같아요. 계속해서 변하잖아요.
그런 게 저는 너무 재미있는 것 같아요. 아무튼 그래서 이렇게 되게 다양한 스타일의 변화와 다양한 변화들을 보이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과거에 이제 리오아는 이렇지라고 하는 그런 공식적인 것들을 좀 깨면서 새로운 시도들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또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좋아요, 구독해주시고 또 궁금한 거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고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재미있는 이야기로 만나요. 안녕.